그 당시에 이제 대운하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다라는 거는 이제 암암리에 사실은 이제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은 그것을 이제 언론에서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그 증거를 들이대면서 이야기하는 거는 상당히 그 불손한 불경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마 그 대통령께서 상당히 그 기분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허위 보도를 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나중에 해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타파라는 그 시민 언론 우리 이 중에도 아마 우리 뉴스타파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분이 계실 것 같은데 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같이 그 당시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서 해고가 됐거나 거의 이제 기자나 PD로서 일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뉴스타파를 만들어서 뭐 새로운 어떤 보도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파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다시 뭐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사니까 하다 보니까 막 영화도 만들고 말이죠. 그때는 제가 영화 자백인가 공범자들인가 만들었을 때 한번 그때도 진주에 한번 와가지고 공범자들이었습니까? 예, 재밌었죠. 네.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한번 이렇게 만나 뵙기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참 좋은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MBC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또 사장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한 2년여 지내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4대강에 대한 보도입니다. 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제 하느냐면은 제가 뭐 이것 때문에 해고됐다고 제가 막 이렇게 꽂혀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사실은 그 사장을 그만두기 전에 좀 골똘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이미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결정은 이미 이제 사장을 그만두겠다. 이거 임기가 다 됐으니까 사장을 그만두고 다시 이제 뉴스타파로 돌아가서 저는 이제 그 현장의 한 사람의 PD로서 일을 해야겠다 하고 결심은 이미 돼 있는 상태였는데 그러면 돌아가서 그럼 뭘 할 거냐 라는 그런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 고민 끝에 제가 이제 결정한 것이 4대강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 제가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냐면 가장 큰 이유가 오늘 말씀드리는 바로 녹조 문제입니다. 녹색강의 습격이라는 게 이제 강이 녹색으로 변해가지고 사람을 습격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녹조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취재를 했습니다. 아마 국내에 언론으로서는 아마 저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취재를 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많은 우리 환경단체 활동가분들과 함께 노력을 해가지고 많은 어떤 면에서는 그 변화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은 녹조라는 게 보통 녹조 그러면은 이렇게 식물인 것처럼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식물인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물론 녹조 중에는 그런 이제 식물성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녹조라고 하는 이 여름에 있잖아요. 여름에 녹색으로 이렇게 강한 환경을 팍 그냥 덮어버리는 이 것들은 사실 식물이 아니고 세균입니다. 세균입니다. 저도 이걸 돌아와서 일을 하면서 제가 이걸 알게 됐어요. 정확하게는 이름을 영어로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 합니다.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 박테리아라는 말이 붙어 있죠. 그리고 한국말로 학명이 사이아노박테리아를 한국말로 하면 남세균이라고 합니다. 남세균. 그리고 이 남세균은 굉장히 많은 독소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독소를 많이 생산하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소입니다. 이 마이크로시스틴은
이 간독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장기적으로 이게 노출이 되면은 간이 이제 안 좋아집니다. 간암까지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식 독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정자의 운동성이 이제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들도 문제가 있고요. 신장 독성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성균관대학교 그 의과대학의 그 한 분이 이제 박사 논문으로 제출을 한 굉장히 잘된 논문이라고 하는데 그 박사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녹조가 많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녹조가 많은 그 지역에 의료보험 녹조가 많은 곳하고 의료보험 자료를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봤더니 녹조가 많은 지역에서 신장질환이 많다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론이 나왔다는 게 가장 최근에 나온 굉장히 따끈따끈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마이크로시스틴은 대표적인 건데 마이크로시스틴 중에서 이 한 270가지 독이 있는데 이 중에도 또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서 LR이라는 게 이제 가장 독하다고 하는 독인데 이게 청산가리의 한 6,600배 독성이라고. 이번에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우리 오하이오대 이재영 교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런 독성들이 많이 있는 이 남세균이 우리나라 강에 이제 많이 생겼잖아요. 많이 생긴 이유는 이제 뭐 다 잘 아시겠지만은 멀쩡한 강에다가 이제 그 보호를 무려 16개를 때려 박아놨으니까.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은 역시 낙동강입니다. 낙동강은 이제 보가 16개잖아요. 그 22조를 들여가지고 건설한 보가 16개인데 16개 보 중에서 8개가 낙동강입니다. 8개. 그리고 그 22조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의 예산을 낙동강에다가 때려부었어요. 보호 설치하는데 그 다음에는 파는데 사실은 그 강을 최저 수심 6m로 그 낙동강을 갖다가 뒤집다 파내서 모래를 걷어내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이게 결국은 운하를 만들려고 해요. 운하를 만들려고 하면은 배가 다녀야 되잖아요. 배가 다녀야 되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는 선전할 때 홍수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강을 깊게 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홍수를 이제 강을 이렇게 깊게 파면은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이제 서면 위에 찰랑찰랑 하다가도 강바닥이 깊어지니까 물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안전하다 이런 주장을 했었죠. 근데 그 얘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강을 굳이 강 한복판을 일률적으로 쫙 똑같은 깊이로 팔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강가를 파도 효과는 똑같은 거예요. 왜 굳이 강 한복판을 갖다가 들어가서 파기도 어려운 지점을 정확하게 한복판을 굉장히 깊게 파고 주변을 또 거의 사다리꼴 모양으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물을 홍수를 예방하는 데만 한다면은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해서 주변까지 이렇게 파면 되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마름먹고. 왜냐? 배가 다녀요. 5,000톤급 배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의 한 중심을 깊게 파야 된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비용을 거기다가 쓴 겁니다. 그렇게 하고 볼을 8개씩이나 막아요. 볼을 굳이 8개씩 볼을 막을 필요는 사실 없어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8개를 막는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8개를 만들었어요. 왜? 왜냐하면 그거를 배를 들어 올리는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정확하게 그 위치대로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운하의 설계도 하고 이 4대강 사업의 설계도 하고 딱 이렇게 매치를 시켜보잖아요. 그러면은 대운하 때의 관문의 위치와 4대강 사업에서의 이 보의 위치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에서부터 물류를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추풍령을 넘어서 한강으로 올라가서 서울까지 그 배로 가겠다는 게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워낙 반대하니까 이것을 낙동강에서만이라도 한번 실현을 시켜보자라고 했던 거예요. 부산에서 구미까지라도. 구미 전자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구미까지라도 이걸 한번 왔다 갔다 하도록 자기가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낙동강이 이명박 대통령의 그 꿈의 희생양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강을 완전히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나니까 물이 흐름이 느려지죠. 물 흐름이 당연히 막히니까 그때부터 낙동강은 완전히 녹조의 천지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녹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많은 녹조가 아까 말씀드렸던 독소들이 있으니까 그 독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동강은 우리 1300만 낙동강의 주민들이 먹는 물로 사용하는 물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물을 사용해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농작물을 이걸 다 짓잖아요. 근데 이게 작년에 드디어 2021년에 낙동강의 무와 배추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독소가 검출이 됐습니다. 이거 잠깐 한번 이게 되나? 이것의 물은 전국으로 퍼져나가는데 무에 뿌려지는 물은 바로 낙동강 물입니다. 8월 녹조가 심할 때부터 이제 계속 불풀을 타면서 물이 있고 지금도 지금 보시면 강에는 녹조 물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 물이 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낙동강 물로 길러진 물을 수확한 뒤 수거했습니다. 국영대학교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무에는 1.85 마이크로그램 per 킬로그램. 그 정도면은 어떻습니까? 물을 뭐 김치로 추가 김치로 많이 먹는데 농산물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까요? 어떨까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무만 바라보면 하루 1일 섭취 허용량을 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다음은 무보다도 더 많이 소비되는 식재료의 배추입니다. 이 배추 역시 낙동강 물로 재배한 것입니다. 낙동강에 녹수가 끼면 이 녹조물이 그대로 흘려 들어와서 이 녹수를 따라 나옵니다. 완전히 물 색깔이 녹조 범벅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 결국은 이 주변에 이 물을 사용해서 재배하는 농산물은 독성 물질을 녹조의 독성 물질 축적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머니들이 녹조 물로 빨래를 하고 채소를 짓고 있습니다. 정부가 녹조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으니 주민들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로 키운 배추에서 독소가 나온다면 주민들에게도 건강상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추는 어떨까요? 배추도 역시 비슷한 값이 나왔는데요. 1.126 마이크로그램 킬로그램입니다. 거의 비슷한 양으로 나왔고요. 역시 배추 하나만 바라봤을 때는 역시 1일 섭취 허용량을 넘지 않는다. 허용치 이하지만 이 결과는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녹조 독성이 흡수되기 어려워서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단언해 왔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정부에서 이런 거짓말을 해왔는데 실제로 무 배추에서 나왔고요. 그리고는 또 낙동강 쌀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 3.18 마이크로그램 per 킬로그램. 낙동강 재배 쌀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같이 가봤는데 그 지역이 그렇게까지 녹조가 평소에 아주 심한 곳이냐면 또 그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국 녹조 면적 1%시 비알코올성 간질환 0.3% 증가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는 이제 그 오하이오 대학교의 이지영 교수, 그 오하이오 대학교 환경보건학과의 그 교수님이십니다. 녹조에 대한 그 국제적인 전문가인데 이분이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의 그 의료보험 자료하고 미국의 이제 녹조 발생 그 자료하고 그거를 갖다가 매치를 시켜서 통계적으로 해보니까 녹조가 확산되는 그 면적이 1%가 늘어나면은 그 해당 지역에서 비알코올성 간질환, 알코올성이 아니고 술 먹어서 이제 뭐 간질환 생기는 거 빼야 되니까 비알코올성 간질환이 0.3% 늘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예. 뭐 마이크로시스틴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수돗물 같은 경우 있잖아요. 수돗물 같은 경우에 물을 통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하실 수 있는데, 물론 물의 영향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 또 수돗물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네 수돗물은 뭐 정수를 완벽하게 한대요. 정수를 완벽하게 한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수돗물이 설사 정수가 된다 하더라도 수돗물이 아닌 다른 전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체로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많을 수 있다는 걸 역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수돗물에서도 이제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그 낙동강이 이제 수돗물에서 이제 이 독성이 이제 검출됐다라는 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대구 수돗물 가지고 그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낙동강에 사실은 이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거였어요. 수돗물에서 나온다는 게. 수돗물에 저는 이거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환경부도 그랬고 또 이제 한국의 이제 수돗물 전문가들은 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99.98% 마이크로시스틴을 제거한다. 그리고 보도 정수 처리를 하면 다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고, 사실 이제 은연중에 그 양반들의 말을 어느 정도는 믿었거든요. 어느 정도는 믿었어요. 어느 정도 믿었는데, 물론 약간의 유머는 있었지만은,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번 대구의 환경운동연합하고 대구 MBC하고 해가지고 그 수돗물에다가 검사를 해보니까 정수를 했는데 정수한 물에서 0.28 ppb라는 그 수치가 최고 수치가 나왔어요. 0.28 ppb는 물론 높은 수치는 아니죠. 높은 수치는 아닌데 그거는 근데 이제 보기에 따라서 다 또 다른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 수돗물 수질 감시 기준을 마이크로시스틴 중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 LR이라는 그 독성을 1ppb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니까 1을 넘지 않으면은 괜찮다. 이런 정도로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건데 이거는 이제 0.28 ppb니까 그보다는 이제 한참 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기준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기준입니다. 높은 기준이고 이거보다도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곳, 그 다음에 미국 중에서도 미국 여러 주가 있지만 여러 주 중에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는 굉장히 엄격하게 본단 말이죠. 그리고 또 미국도 성인은 1ppb지만은 6세 이하 어린이들이잖아요. 6세 이하 어린이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저질환이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0.3 ppb를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기준이 1이라는 거, 한국의 1 그것도 마이크로시스템 중에서 제일 독한 거를 갖다가 1
ppb를 기준으로 삼아 놓는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국민 건강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건강을 전체적인 차원에서 좀 보지를 않고, 물론 이제 건강한 사람들, 네? 건강한 어른들, 건강한 어른들은 그 정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체질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어린이들이라든지 영아들, 특히 애기들, 그 다음에 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그 사실 아픈 사람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인들, 그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무심한 기준인 거죠, 이제.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포함해가지고 기준을 설정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미국 EPA, 미국 전체를 다루는 EPA는 6세 이하만 따로 기준을 둬서 0.3이라는 기준을 따로 두고 있고, 캘리포니아 주는 그걸 더 뛰어넘어서 0.03이에요. 0.3도 아니고 0.03. 0.03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만약에 1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의 한 100분의 3 정도 되는 기준이 되는, 굉장히 예민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0.03이라는 기준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0.28? 0.3에 거의 가까운 수치인데, 그러면 한 10배쯤,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0배쯤 높은 건데, 이게 괜찮아? 이래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환경부에서 볼 때는, 아니, 기준이 미안한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걸로. 근데 이제 환경부의 어떤 그러한 생각은 너무 좀 태만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거를 저는 많이 느낍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에도 갔다 왔는데, 미국의 이제 그 캘리포니아 주의 그 기준을 만드신 분을 제가 가서 인터뷰를 하고 왔어요. 아직은 이제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편집해가지고 내려고 하는데, 그 양반의 이야기는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마이크로 시스템 그것도 그 LR이라는 가장 그 독한 걸 기준으로 해서 1ppb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그 옛날 생각이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이제 새로운 연구들이 많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보다도 훨씬 더 예민한 그 낮은 저농도의 마이크로 시스템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캘리포니아주도 그러한 새로운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기준을 설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에어로졸이라는 겁니다. 에어로졸은 이 공기, 에어로졸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코로나 때도 결국 이제 이렇게 말로 이렇게 고함을 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입에서 이렇게 튀어나가는 그러한 물방울, 침방울보다도 더 작은 거, 아주 작은 그걸 에어로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침방울은 이렇게 튀어나가면 밑으로 떨어지지만은, 결국은 얼마 못 가서 이렇게 떨어지지만, 에어로졸이라는 거는 이제 위로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공기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옮겨 다니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고, 에어로졸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감염이 된다는 게 이제 나중에는 밝혀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감염이 되나 안 되나 이러다가 나중에 그걸로 감염된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 녹조의 남세균에도 이제 에어로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에어로졸이 이제 굉장히 미국 같은데, 플로리다 같은 데서는 상당히 그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플로리다가 굉장히 더운 곳이지 않습니까? 더운 곳인데다가 또 플로리다의 내륙에는 굉장히 거의 낙동강 같은 그러니까
영양분이 이제 농업 지역에서 그 질소인 같은 그 영양분이 쫙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그런 그 저수지가 있어요. 그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가 여름이 되면은 막 녹조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끌어오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그 관리하는 곳에서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문을 열어가지고 그거를 밑으로 내려보내요. 밑으로 내려보내면은 완전히 낙동강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이제 거기서 녹조를 막 이렇게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는 보니까 이제 거기 실제로 운하가 있어요. 이 강을 이렇게 강물을 끌어들여가지고 강물을 끌어들여서 자기네가 배를 자기네 집 앞에다가 이렇게 정박을 해놓고 언제든지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바다로도 나가고 뭐 위로 올라가서 이제 그 호수까지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뭔가 삶을 즐기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제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그런 그 영양분이 많은 물들이 내려오면서 녹조가 번성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 운하 자기네 그 배를 정박해 놓은 이 운하는 물이 정지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완전히 녹조가 난리가 납니다. 녹조가 난리가 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바로 집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에어로졸들이 이렇게 날아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살아가기 힘들 정도의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이번에 가서 거기서 이제 냄새도 좀 맡아보고 했는데 제가 가서 이제 냄새를 좀 맡아보니까 제가 제 느낌으로는 사실은 이제 원래 제가 낙동강 선착장에서 맡은 냄새보다는 덜했어요. 원래 낙동강 제가 김해의 대동 선착장이라고 있는데 그 낙동강 거기서 이제 선착장에서 제가 가서 이제 취재를 하면서 촬영을 하면서 그 냄새를 맡았는데 그 냄새라는 거는 제가 녹조 거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김해 그 위에 양산시에 있는 양산의 원동 화재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이 있는데 거기도 그 낙동강 물을 끌어다가 이제 그 양수를 해가지고 이제 논에다가 다 물을 주고 그런 데인데 거기서 맡은 냄새하고 대동선착장에서 맡은 냄새하고 삐까삐까한데 이 두 가지 냄새가 다 미국에서 제가 맡은 운하에서 맡은 냄새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로 그 양산의 원동마을 거기 원동에도 화재리 같은데 거기서 제가 맡은 냄새의 기억은 이게 이 느낌이 굉장히 오래가요. 제가 그걸 막 이렇게 맡으면서 머리가 아프다라는 걸 느꼈어요. 머리가 아프다는 걸 느꼈고 그 다음에는 그때 이제 굉장히 제가 이제 촬영을 하면서 오랫동안 촬영을 했기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촬영을 했기 때문에 배가 상당히 고팠어요. 그래서 밥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근처에서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양산에서 떠났어요. 부산을 떠나가지고 부산까지 가가지고 부산에 갔어야 밥을 먹을 생각이 나요. 그 정도로 아주 강한 그런 냄새. 그런 냄새가 과연 그러면 그 정도의 냄새가 날 때 냄새가 나고 그 머리가 아프다라는 증상을 느낄 정도의 상황이면은 그게 과연 사람한테 영향이 없을까요? 그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이번에 저희도 이제 우리 환경단체에서 부경대학, 창원대, 그다음에 경북대 이렇게 세 군데 협력을 해가지고 에어로졸을 쟀거든요. 에어로졸을 쟀는데 에어로졸 농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에어로졸 농도를 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의 그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대학교에서 에어로졸 전공하신 교수님을 찾아가서 처음에는 이제 수치를 이렇게 교수님한테 보내줬어요. 우리 이번에 한번 측정했더니 이런 정도 수치가 나왔는데
당신이 볼 때는 이게 좀 어떤 수치냐라고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물어한관이 이 단위가 맞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뭐 0이 하나 붙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이죠. 단위가 맞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해당 교수님한테 여쭤봤더니 단위가 맞다.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게 단위가 맞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이거는 좀 상당히 심한 거라. very alarming이라고 했어요. very alarming.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을 좀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여러 번 하더라고요. 자기네가 이제 여론조를 연구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여론조를 연구하면서 자기네 연구에 쓰인 그 데이터는 그 정도 수준으로 된 게 없대요. 그렇게 높은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했을 때는 어떨 때는 그 측정 한도 이하로 나올 때도 많다는 거예요. 측정 한계 이하. 측정 한계 이하로 그분이 이제 근데 이제 전공을 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 초파리 있죠. 초파리라고 왜 작은 있는데 그 초파리를 이용해가지고 그 인간의 어떤 롱텀 이펙트, 어떤 물질이 인간에게 똑같은 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거냐 하는 거를 연구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요즘 발달하고 있는 분야 연구인데 연구라고 해요. 뭐 뉴타임스에서도 기사 쓰고 뭐 그러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초파리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생애 주기가 짧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초파리의 두뇌, 뇌라든지 신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간의 어떤 작동하고 좀 비슷한 점이 꽤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물질을 작용했을 때의 이펙트, 어떤 그 영향이 나타나는지를 보면은 그게 나중에 인간에게 어느 정도로 롱텀한 긴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연구 발달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걸 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하시는 분인데 자기네가 그 측정 한계보다도 낮은 측정 한계보다 낮으니까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정도의 그 에어로졸을 초파리들한테 이렇게 쐬었을 때 그 초파리들의 행동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변화가 생기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네 그러한 정도의 단계에서도 그 영향이 그렇게 나타나는 걸로 나오는데 이거는 좀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근데 이제 에어로졸이라는 부분은 아직도 이게 정량화 해내고 이게 해내는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만든다거나 하는 게 이제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 보니까 세계적으로도 아직 뭐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이 있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어디에 그러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에어로졸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그분의 표현대로 상당히 놀라워해야 되고 이거는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여기 지금 보여주십니다. 에어로졸은 뭐 해롭지 않다고 본다. 이게 답이에요. 수돗물에 대해서는 뭐 검사 방법이 정확하지 않다. 사실 이제 그 수돗물에서 그 정도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뭐 우리 같이 한번 조사를 해보자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저런 식으로 한다. 해롭지 않다고 본다라는 거는 정말 참 너무 무신경한 태도가 아닌가. 그런데 이런 이렇게 또 뭡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실 이런 건강에 대한 이러한 위계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낙동강에 여름철이 되기 전에 낙동강의 보호만 확실하게 개방하면 녹조는 안 생깁니다. 녹조 그 보호 개방하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보호를 개방하면 되는 건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농업용수를 뭐 쓰지 써야 되기 때문에 개방을 못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농업용수 4대강 사업 하기 전에도 농사 다 지었지 않습니까? 그죠? 4대강 사업 하기 전에도 농사 다 지었어요. 4대강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보를 막아가지고 물이 이렇게 쫙 이렇게 항상 이렇게 찰랑찰랑 있으니까 물이 많아 보여서 항상 물을 쓸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좀 물 걱정을 덜 하게 되니까 그게 좋은 거지. 실제로는 그러면 물을 못 쓰느냐? 보호 수문을 열었다고 해서 물을 못 쓰느냐? 그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여름에도 보를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근데 이 보를 개방하려면 현재 있는 그 취수구를 취수구 지금은 취수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물 수표면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를 개방하게 되면 수표면이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그럼 취수구가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은 물을 공급을 못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방을 하려면은 공사를 해가지고 취수구도 이렇게 낮춰주면 됩니다. 요거 하는데 이제 돈이 좀 들겠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만 이거는 원래 했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4대강 사업을 통해,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4대강 사업을 통해서 밑에 바닥에 파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4대강 사업을 하면서는, 이 취수구도, 이렇게 낮춰서 새로 했어야 되는 거죠. 바닥에 맞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거 취수구는 그냥 그대로 놔둔 채로 바닥을 파버리고, 그 다음에 물을 채우니까 수표면은 여전히 이제 옛날 수표면 비슷하게 이렇게 높이가 유지가 되니까 물을 할 수 있는데 수문 개방을 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이제 농업용수 공급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원래 했어야 되는 거죠. 원래.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원래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반드시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만 그 수문을 열어가지고 여름에도 수문을 열어서 물이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해주면은 녹조가 안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 강 주변에 강에 제가 이제 그 교수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1마일 강이 녹조가 생기는 강이 있다 그러면 녹조가 많이 생기는 강이 있으면 양쪽으로 1마일 이내가 이 에어로졸에 직접적인 영향을 본다고 했어요. 1마일이면 1.6km쯤 되거든요. 양쪽으로 1.6km, 강에서 1.6km. 아마 그거 따져보면 사실은 녹조 많이 생기는데 양쪽으로 1.6마일 따져보면 거기 사시는 분들 꽤 되지 않을까요? 아니 꽤 안 돼도 그렇죠. 꽤 안 돼도. 특히나 요즘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연세 많으신 우리 노인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 녹조에서 나오는 그 남색의 독소가 치매를 일으킨다는 그런 연구들도 많아요. 치매라든지 뭐 파킨슨병 이런 그 신경퇴행성 질환을 일으킨다라는 연구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어로졸 연구를 하신 그 교수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가장 취약한 게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만약에 그런 데 노출이 되면은 이 신경 변성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제일 취약하고요. 그 다음에 취약한 게 노인들. 노인들은 물론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의 이제 독성에 이제 노출됐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반응은 적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것이 지속됐을 경우에는 어린아이들 다음으로 그 임팩트가
확실하게 나타난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됐다라고 보느냐면은 처음에 4대강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이 문제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세팅이 되어버렸어요. 맞아요. 민주당 대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이제 대립적인 어떤 그런 이슈로 돼버려요. 녹조라는 현상은 굉장히 사실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 해결책도 과학적으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녹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것은 뭐 한쪽에서는 왜 4대강 사업 홍수 예방도 되고 물 공급도 되고 다 했는데 왜 4대강 사업을 왜 공격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뭐 얘기했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홍준표 옛날 후보하고 이렇게 이거는 참 이대로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때문에 수질이 악화됐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지금 다른 후보들은 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를 상시 개방한다거나 또는 뭐 더 강하게는 보를 철거하겠다는 그런 공약도 한 후보도 계신데. 네. 4대강 때문에 녹조가 많이 늘었다. 동의하십니까? 네. 녹조가 뭐 때문에 생깁니까? 물이 고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녹조는 질소와 인이 고온다습한 기후하고 만났을 때 녹조가 생깁니다. 맞는 말씀인데. 네, 그나마 강이 흐르면 낫죠. 강이 소양댐이 지금 1년에 갇혀있는 시간이 얼마인 줄 압니까? 232일입니다. 소양댐 녹조 있습니까? 계속 하면 아니, 녹조가 없죠. 지금 말씀하시는 강의 요소 때문에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지천에서 흘러들어온 질소와 인을 포함한 축산폐수 생활하수가 고온다습한 기후와 만났을 때 녹조가 생기는 겁니다. 녹조가 생기는 건데 그럼 소양댐에 녹조 범벅이 돼야죠. 232일이나 갇혀있는 소양댐에 녹조 없어요. 왜 녹조가 없냐? 그건 상류에 말하자면 질소와 인을 포함한 그런 생활하수가 또 축산폐수가 안 들어옵니다. 대신 대청댐에 가면 처음에 만들 때부터 녹조가 팔았습니다. 왜 그런가? 보호농촌 명동에 그 상류지역, 무의지역 여기서 축산폐수하고 그 다음에 생활하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대청댐은 처음에 만들었을 때보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녹조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건지도 모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수질 악화가 이 4대강 댐 때문에 이렇게 악화가 됐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죠. 당연히. 여기까지만 보시죠. 대화 내용 중에 뭐 핵심은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근데 아마 그 대화를 그때 당시에 대선 토론에서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렇게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4대강 때문에 녹조가 더 생긴 게 아니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또 민주당 쪽에서는 4대강 때문에 녹조가 이렇게 많이 생겼어라는 이야기를 물론 하고 싶겠죠. 근데 사실은 결국은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녹조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이 세 가지가 다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다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질소와 인이라는 영양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로 자꾸 이제 수온이 상승하니까 수온이 상승해서 25도 이상 올라가면은 바로 이제 남세균들이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에다가 4대강을 한꺼번에 그냥 다 16개 보로 갖다가 때려박아가지고 전부 다 저수지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심해진 거예요. 이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정치적으로 물 흐름이 정체되는 것과 녹조는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거를 계속 이제 정치인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정치인이 고위급 정치인이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밑에 있는
환경부 공무원이라든지 다른 모든 공무원들은 그걸 따라서 정책을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부터 계속 지금까지 거짓말 정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환경부가 지금까지 해온 거짓말, 이것은 꼭 환경부만의 거짓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가 해온 거짓말이고 또 대한민국 언론이 또 해온 거짓말입니다. 물론 모든 언론은 아니고 뉴스타파는 진실을 밝히려고 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들을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해놨는데 4대강 사업을 하면 수질이 좋아진다 하는 거짓말, 어마어마한 거짓말입니다. 보로 물을 갖다가 막아가지고 고인물이 되는데 어떻게 수질이 좋아지겠어요?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우리 옛날 그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인물이 오히려 더 맑아져 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4대강 사업을 주장하면서. 그걸 또 정말 보니까 양심이 없는 전문가들이 아주 교원 형식의 논리들을 개발해가지고 그걸 대통령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고 그걸 또 TV에 나와가지고 정말 그런 거짓말들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금방 했던 그 녹조는 4대강 뭐 때문에 심해진 게 아니고 날씨 때문이다. 날씨가 더 더워지기 때문에 더 심해지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심한 것은 보라는 게 설치되기 때문에 물이 정체가 되니까 물이 정체가 되면은 물이 고여 있으면은 이 남세균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자랄 수 있는 그 여건이 좋아지잖아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흐르는 물은 고인물보다는 당연히 수온도 그렇게 낮고요. 수온도 훨씬 낮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햇빛을 세균들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받아서 그걸 자연분을 해가지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물이 고여 있습니다. 물이 고여 있으니까 당연히 이 남세균은 전부 다 위로 뜨는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햇빛이 비치면 위로 뜹니다. 위로 떠가지고 그 수표면에 이렇게 가 있을 때 빛이 비치면은 거기서 이제 광합성을 하면서 계속 2배, 4배, 8배 이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정치시키는 이 효과는 굉장히 이 녹조의 번성을 갖다가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외국에 나와서 물어보면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고 교과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 녹조가 많이 생기는 조건 중에서 반드시 우리가 첫 번째는 물론 아니지만은 세 번째나 네 번째 중에는 스태그넌트고 정체된 수역에서 발생합니다. 물을 정체시키면 녹조가 발생합니다. 라는 것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 아니라고 하니까 도대체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 의견이 모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참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4대강 녹조는 심하지 않다 여기까지 거짓말을 했는데 녹조가 진짜 심하다는 걸 국민들이 알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심하지 않다는 얘기까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는 녹조 독소는 식물에 흡수되기가 어려워서 건강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흡수되는 게 이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그거 검출 방법에 문제가 있어 하면서 이제 연구자를 막 공격을 합니다. 검출 방법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공동조사를 다 하든가. 지금 이제 환경단체에서 주장하시는 게 공동조사를 하자는 거거든요. 공동조사를 예를 들어서 수돗물, 그 다음에 농작물, 그 다음에 에어로졸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공동조사를 해서 거기서 이게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을 하고 결론을 내려서 대책을 세우자 하는 게 환경단체의 요구인데 지금 환경부는 그 얘기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이제 언론 중에서도 특히 이제 조선일보라는 언론이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지금까지도
금강 영산강이 보호에 물이 차 있을 때 수질이 가장 좋았다고 이런 보도를 해요.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이? 보호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보호가 물을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물을 막아놨는데 수질이 제일 좋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실제로 BOD라는 그 측정, 그 수질 측정 그 저기는 BOD가 있고 뭐 COD가 있고 뭐 하여튼 뭐 수질 측정하는 그게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BOD는 이 금강 영산강에 보호가 개방하지 않고 막혀 있을 때가 수질이 더 좋은 걸로 실제로 나와요. 그리고 그 녹조가 어마어마하게 심하지 않습니까? 녹조가 어마어마하게 심했을 때하고 녹조가 이제 볼을 이제 개방하면은 이제 녹조가 안 생기니까 녹조가 안 생겼을 때하고 개방한 뒤하고 이렇게 보면은 개방한 뒤에 오히려 BOD가 더 올라가죠. 그 제가 이제 이걸 전문가 우리 조경재 인재대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여쭤보니까 녹조가 이 질소나 인 같은 영양분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녹조가 있을 때는 오히려 BOD 같은 거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은 이 볼을 개방을 하면요. 이제 볼을 막아놨을 때는 굉장히 많은 오염물질들이 깔아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 퇴적이 돼가지고 밑에 막 뻘이 막 어마어마하게 심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볼을 개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이 쫙 흘러가지 않습니까? 다시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다시 이게 막 들어온 게 쉽게 내려가면서 부유한다고. 이게 또 오르면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수질을 그때 오히려 재면은 예를 들어서 탁도도 올라가고 그런 그 오염물질들이 더 많이 이렇게 더 디텍트가 되니까 검출이 되니까 수질이 더 나쁜 걸로 나와요. 그런 효과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효과들 때문에 볼을 개방했을 때 BOD나 무슨 뭐 이런 측정치들이 꼭 떨어진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것을 굉장히 장기적으로 사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측을 해서 그것이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일정 기간만 딱 잘라가지고 뭐 볼을 개방했더니 오히려 수질이 나빠졌다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보루에 물이 차 있을 때 수질이 좋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딱 이렇게 물이 차 있잖아요. 막고 있잖아요. 그러면 물이 정지할 거 아닙니까? 정지하면은 오염물질은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죠. 가라앉는데 수질을 잴 때는 어디를 재느냐면 여기 밑에를 재는 게 아니고 요 위를 잰단 말이에요. 요 위를 재니까 당연히 오염물질이 잘 디텍트가 안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밑에 재면 오히려 굉장히 심하겠죠. 밑에 재면은 이제 빈산소 현상 그러니까 산소가 굉장히 없어지는 현상 해가지고 메탄가스도 올라오고 밑에는 난리 곱석이고 빨다구 유축 신지령이 어마어마하게 밑에는 난리인데 여기 딱 재면은 BOD가 좋아졌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보도예요. 이 보도. 그 다음에는 이것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이 홍수 예방 효과가 크다고 지금 주장합니다. 홍수 예방 효과가 큰데 금강 영산강에 보호를 무력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보호를 이제 개방을 처음에는 개방하라는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는 보호를 해체하는 걸 갖다가 지시한 건 아니지만 그 환경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이걸 이제 보호를 무력화했다는 거죠. 홍수 예방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참 상식적으로 딱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죠. 보호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홍수 예방 효과가 어느 쪽에 있을까요? 보호가 있는 것과 보호가 없는 것. 물이 위에서 막 내려오잖아요. 물이 막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 그래가지고 물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내려와요. 내려오고 있는데 앞에 보호가 딱 막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이 넘치죠, 당연히. 물이 넘칩니다. 보호가 있으면은 보호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보호가 있어서 수문을 예를 들어서 닫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수문을 닫는다고.
수문을 닫아놓고 있는 채로 보가 이렇게 있으면 물이 완전히 양쪽으로 넘쳐가지고 홍수가 유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그게 2020년에 어마어마하게 홍수가 컸잖아요. 홍수가 컸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이런 논란들이 있었어요. 아, 뭐 4대강 보가 뭐 홍수 그때 이제 홍수가 컸지만 또 뭐 어떤 곳은 생각보다는 그래도 많이 예방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그 4대강 보가 역시 홍수 예방 효과가 있다. 그런 주장을 막 했어요. 그랬을 때 그 당시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뭐 많이 답답하셨는지 몰라도 이게 실제로 홍수 예방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연구를 해봐라. 용역 연구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저기 뭐 유명한 대학 교수들 몇 명 모아가지고 홍수 예방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연구를 했어요. 사실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이거는 아니 당연히 물이 내려오는데 앞에 뭘 막고 있으면 당연히 이거는 만약에 보호가 없다. 볼을 뺐다. 그러면 당연히 그 물이 이렇게 넘치지 않고 잘 흘러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홍수 예방 효과가 보호가 없을 때 더 있겠죠. 하다못해 그 보호의 그 체적, 면적, 부피만큼이라도 물을 그만큼 수용할 수 있는 것이고 물을 갑자기 막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홍수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줄어들죠. 지금 사실은 그 홍수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홍수가 났을 때 보호가 수문을 닫고 있어야 돼요. 보호가 수문을 닫고 있으면서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걸 실증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는 못해요. 왜냐? 보호의 수문을 닫고 있으면 홍수가 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수가 위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수문을 전부 다 열어제낍니다. 낙동강 보호의 수문을 다 엽니다. 왜냐? 수문을 닫고 있으면 홍수가 나니까. 그래서 수문을 열어서 물이 그냥 자연스럽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은 보호를 지금 홍수를 이런 식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보호들은 홍수 예방 효과가 있는 겁니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미친 이런 기사를 이렇게 쓰는데 이런 기사들이 다 말로 기사를 쓰는 거예요. 조선일보는 절대로 그 다양한 전문가들을 인용하지 않고 보를 여니까 보를 개방을 하니까 이제 흰수마자 같은 이런 물고기들이 토종 물고기들이 많이 왔다 이런 그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태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낙동강 같은데 이제 그 보를 8개를 만들고 난 뒤에 생겼던 그 가장 비극적인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물고기들 종류가 완전히 다 바뀌어버려요. 옛날에는 우리 그 낙동강에 우리 토종 물고기들이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뭐 흰수마자라는 것도 있고 우리 원래 토종 물고기라는 건 이제 우리 강들이 다 모래강이고 굉장히 얕은 강들이고 또 물흐름이 좀 빠른 그런 강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물흐름이 빠른 얕은 강에서 사는 그런 물고기들이 상당히 많은 종류를 차지했어요. 물론 또 부분적으로 좀 이렇게 강의 어떤 깊은 부분이 있는 곳에는 뭐 잉어라든지 아가사리라든지 좀 이렇게 좀 큰 물고기들도 살고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토종 물고기들이 섞여서 살던 그런 생태계였죠. 낙동강이라는 게. 그런데 보들이 8개가 딱 생기고 난 뒤에는 보의 제일 밑에서부터 강준치라는 게 장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강준치라는 것은 원래 이제 저수지 같은 데 많이 사는 깊은 물 속에서 사는 정수성 어종이라고 합니다. 정수성이라는 건 이제 물이 정지해 있다는 거죠. 유수성 어종이 있고 정수성 어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수성 어종으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낙동강의 밑에서부터 강준치가 장악을 하기 시작해요. 강준치, 베스, 그다음 블루길, 뭐 이런 베스나 블루길은 다 외국에서 온
외래종들이지 않습니까? 강준치는 먹지도 못해요. 맛이 없어가지고 먹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물고기들이 낙동강 하구 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악하기 시작하고 점점 위로 올라가고 지금은 저기 저 상주보 위, 상주보라는 게 맨 첫 번째 보입니다. 낙동강 가장 위에 있는 상주보 위까지 완전히 다 장악했어요. 제가 작년에 그 함안보 밑에서 물고기를 이렇게 조사를 같이 해봤는데 그물로 이렇게 다 끌어올려가지고 배에다가 물고기를 쫙 이렇게 하니까 한 90% 이상의 강준치. 90% 이상의 강준치. 그러면 그 강준치라는 육식성 어종입니다. 베스도 마찬가지고 블루기도 마찬가지고 육식성 어종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들을 잡아먹는 물고기들. 근데 그런 물고기들이 이제 옛날에 우리 토종 아름다운 정말 물고기들 흰수마자라든지 다 잡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토종 물고기들은 서식할 수 있는 장소들도 다 없어진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잡아먹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거의 씨가 말랐어요. 그랬는데 그 금강에 이제 보를 여니까 세정보를 여니까 없어졌었는데 흰수마자가. 흰수마자가 없었는데 흰수마자가 돌아왔네? 이 생명이라는 게 참 놀랍죠. 세정보를 딱 개방하니까 흰수마자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멸종위기종 1급 그 물고기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는 이것을 상당히 보를 개방한 뒤에 생태가 회복된 중요한 증거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조선일보가 여기서 지금 개천됐으니까 당연이라고 이야기를 한 전문가가 박석순입니다. 이 사람도 박석순. 이 사람이 이제 개천이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이제 강은 그러니까 보호는 문명의 상징이라고 주장합니다. 보호가 있어야지 문명이다. 왜냐? 보호가 있어서 물을 막아놔야지 그 물을 우리가 마음껏 쓰면서 우리가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그러한 문명스러운 그 강을 열므로써 개천이 됐다는 거예요. 개천이 됐기 때문에 흰수마자 같은 그런 작은 물고기들이 돌아왔는데 그것은 오히려 개탄을 해야 될 일이지 생태 회복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이건 정말 어떻게 한국에 이런 사람이 소위 이제 전문가랍시고 하는지 누구 어떤 개인이 물론 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뭐 살다 보면 미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언론이 그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언론이 이 사람 이야기를 계속 실어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낙동강에서 이제 보 주변에 사시는 농민이라든지 보 주변에 사시는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가 있으니까는 물이 항상 꽉 차 있고 그러면은 이제 물이 부족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옛날부터 뭐 물꽃 싸움이라고 그래가지고 물싸움이라는 게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은 농민들한테는 거의 이제 그 유전자 안에 각인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보가 생겨서 물이 항상 차 있다고 생각하니까 늘 실제로는 그분은 더 쓰는 것도 아니면서도 늘 이제 배가 부른 거죠. 뭔가 뱃속에 뭔가 그득하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보가 개방을 한다거나 보를 혹시라도 보를 없앤다거나 그런 얘기가 들리면은 굉장히 이제 화가 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물을 공급을 했을 때 그 농작물에 독소가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농민들이 그렇게 바라겠어요, 사실.
당연히 농민들도 바라지 않죠. 국민들도 바라지 않을 텐데 문제는 이러한 그 전문가들이 이러한 나쁜 언론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주장을 계속 이제 하니까 농민들이 볼 때는 조선일보가 진짜 대단한 신문인데 이 대단한 신문에서 이런 걸 계속 하니까 그분들은 뉴스타파에서 이제 방송하는 내용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참 언론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것들을 다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사실 이게 그 사대강 사업이라는 것은 대운하를 하기 위해서 강을 완전히 틀어막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어마어마한 그 사기죠, 사기. 어마어마한 사기인데 이러한 사기를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뭐 행정부나 거의 힘만으로 사실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결국은 이루어진 것은 전문가들도 야합을 하고 특히 중요했던 것은 언론이 야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됐던 겁니다. 언론이 왜 야합을 했느냐? 결국은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언론에 떡을 줬죠. 당근과 채찍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언론인이나 언론사는 철저하게 탄압하고 자신의 정책에 찬성하는 언론인이나 언론사는 철저하게 당근을 줍니다. 정책을 구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법이라는 법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4개 종합편성 채널을 만들어줬죠. 우리나라의 정말 가장 큰 신문들, 조선, 동아, 중앙일보, 그리고 또 매일경제 이렇게 가장 큰 4개의 신문사에다가 4개의 종합편성 채널을 허용을 해줌으로써 거기다가 이제 심지어는 광고 혜택까지 줬어요. 지상파 방송사 예를 들어서 KBS, MBC, SBS는 중앙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아직 최근까지도 중앙 광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중간 광고라는 게 원래 굉장히 돈이 나가는 거예요. 저도 사장을 해보니까 알거든요.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돈이 드는 딱 드라마가 쫙 클라이맥스로 가는데 그 순간에 딱 광고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겠습니까? 시청자들은 열받죠. 열받지만 어쨌든 광고주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고 그 광고를 사는데 그러한 광고를 종합편성 채널에는 바로 허용을 했어요. 종편을 허가해주면서 바로 그러면서 지상파 채널 MBC도 광고를 먹고 사는 건 마찬가지예요. MBC는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광고의 재원을 MBC 같은 방송사에서 종편으로 다 옮겨주죠. 그런 식으로 결국은 언론을 장악하는 거예요. 장악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결국 야합을 한 거죠. 양쪽 세력 야합을 했던 것이고 공영방송은 이제 장악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 공영방송 안에 있어서는 저항하는 언론인들을 전부 다 바꿔냈죠. 그때 굉장히 결정적으로 한국의 언론 지형이 망가졌습니다. 그 망가진 언론 지형이 지금도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고 점점 더 어떻게 보면 더 악화되고 있는 지경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행사를 개최한 단비뉴스 같은 그 좋은 시민 언론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은 그러한 그 불행 속에서도 다행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뉴스타파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의 큰 틀이 무너져 버렸을 때 우리 사회의 그 여론 지형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가 하는 것은 참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더 이상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 어젠다를 해결할 수 있는 여론을 형성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어떤 그 변화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대한민국 사회가 잃어버렸죠. 지금은 그런 역량을 저는 거의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정권도 실제로는 해결을 해야 되는 사안,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죠. 국민연금, 연금 적자가 계속 쌓이잖아요. 연금 적자가 앞으로 계속 쌓여가지고 결국 그 연금은 이제 결국은 이제 적자가 계속 누적되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해결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어떤 언론사가 여론을 모아가지고 또 어떤 정치 세력이 표를 당장 그 반대하는 그 사람들의 표를 그 반대표를 감수해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있을까요? 또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 사회는 이제 상당히 어떤 그 새로운 도약을 해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공적인 의지와 그 가능성이 점점 더 쇠퇴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결국은 언론입니다. 언론에 옛날에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언론 옛날에는 그래도 KBS나 MBC가 중요한 아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결국 국민들의 어떤 의지가 모이고 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한 그러한 세월들을 우리가 갖고 있었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런 세월이 지나갑니다. 정말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시장이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우리 작은 우리 진주라는 커뮤니티 안에서는 그러한 의제를 발굴하고 그런 의제를 키핑할 수 있는 지켜나가면서 끊임없이 뭐가 문제인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정직한 언론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한반은 좀 덜 도와주시고 이 정도로 할까요? 네. 성기업난 낙동강 때 보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한번 들어봤는데 사실은 우리 진양구에도 여름에는 목적이 있거든요. 인근 조그만 저수지에도 목적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특히 서북면 사람들은 낙동강 보여서 뉴스가 나오고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우리 지역도 안전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물이 고여 있는 데서는 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고 또 고여 있으면서 이 주변에서 이제 그 질소인이 문제거든요. 질소인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면 어디나 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질소인은 이제 주로 많은 것은 이제 비료, 그 다음에는 축산 폐기물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생깁니다. 우리나라가 비료를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한 나라라고. 한국, 일본, 네덜란드가 비료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토양의 성분 자체가 비가 오면은 뭐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료 성분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니까 강으로 당연히 많이 들어가는데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비료가 토양에 좀 남아 있어야 그게 작물을 키우는데 또 이제 빠져나가니까 거기다 이제 더 얹어서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비료를 가장 많이 뿌린다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축산 폐기물 같은 경우는 요즘 고기 먹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국산 폐기물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그렇지 않아도 그런 방향으로 쭉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옛날에는 우리가 뭐 고기 그렇게 많이 먹고 안 살았잖아요. 저 어릴 때도 고기 먹는 날은 한 달에 한 번이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아버지 그 월급 타시면은 그것도 이제 고기를 구워서 먹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당시에는 국으로 끓여가지고 한번 어머니가 국 끓이면은 이제 그걸 며칠 먹고 그랬었던 기억인데 지금 뭐 다 고기 구워 먹고 한우도 얼마나 많이 줍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다 사실은 우리 몸속으로 우리가 먹고 결국은 물을 통해 가지고 녹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볼을 갖다가 때려박아가지고 물을 갖다가 그러지도 못하도록 그냥 물을 얼마나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해놓고 보복을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바보짓이죠. 그래서 제가 녹색강의 습격이라고 제 제목을 지었어요. 강을 녹색으로 만들어 놨을 때는 당연히 자기한테도 무슨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녹색으로 강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나한테는 괜찮을 거야? 그런 순진한 상상을? 이거는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강이 굉장히 화가 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우리 굉장히 아름다웠던 우리나라 강이라는 건 정말 모래강. 얼마나 깨끗한 강입니다. 우리나라 강에서 모래사장이 정말 어마어마했잖아요. 낙동강도 여기 모래사장이 쫙 휘고 있으면 웬만한 더러운 물이 들어와도요. 금호강이 굉장히 옛날에 들어왔죠. 금호강 대구 바로 밑에 금호강 이렇게 들어오면은 진짜 금호강 정말 더러워. 그 더러운 금호강이 들어와도 처음에는 수질이 안 좋은 수질이라 그 밑으로 이제 모래톱이 있는 그 강을 갖다가 쭉 지나가면은 그 밑에 한 몇십 킬로쯤 밑에 가면은 다시 또 물이 맑아집니다. 수질이 다시 좋아집니다. 또 조금 나빠지다가도 또 다시 좋아지고 이게 우리나라의 그 모래강에 굉장히 우리는 이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래강의 이제 전문가이신 우리 오경섭 교수님 같으신 분들은 우리나라는 정말 혜택을 받은 곳인데 이렇게 모래강이 있어가지고 이 강에 굉장히 많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게 모여 살았지만은 결국은 그 강이 그런 것들을 강의 모래가 그걸 다 오염물질들을 받아주고 정화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유럽의 어떤 어떤 유럽의 그보다도 더 맑은 물을 우리가 먹으면서 살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그분이 표현하시기를 물그릇을 그러니까 정수기를 키우겠다고 파이프를 어마어마한 대형 파이프로 만들었는데 문제는 필터를 다 뽑으면서 기억나. 물통만 크게 하면 뭐하냐? 필터를 다 뽑아버렸는데. 그 지금 필터가 없는 거야. 필터가 없으니까는 녹조도 생기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녹조를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뭐 다른 오염 물질이라고 정화가 안 되니까 뭐 문제가 한두 개겠습니까? 그런 거죠.